네, 안녕하십니까. 박교수의 고시행정학 26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보시거나 토익 준비하시는 분, 토익 특히 RC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무작정 따라하면 쉽사리 해석되는 하교수의 영문 독해를 봐주십시오. 영문 독해를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공무원제 유형 중에서 지난번에 계급제, 직위분류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다른 하나의 형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영국은 항구직, 평생 가는 직업이라는 이야기죠. 비항구직. 미국은 경쟁직과 제외직, 일본은 일반직과 특별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 문제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공무원의 분류 중 동일한 성격이 아닌 것 어느 거냐. 그래서 경력직, 항구직, 경쟁직, 특별직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직인데 특별직으로 해서 틀리게 만든다든가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공무원법상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에서 2조에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에 대해 설명해 놨습니다. 뭐냐면 실력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이건 결과 시험 보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그러니까 보수, 신분보장, 연금 등에서 특별하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경력직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속으신 분들이 많아요. 특수경력직이 오히려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공무원법이나 실적주의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으로서 보수와 직무규율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되지만 신분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논의가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연금에 없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보호를 받는 공무원이 경력직이고 실력에 따라 시험 보고 들어와서 특수경력직은 특별한 경우에 임명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냥 주는 겁니다.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연금, 신분보장에 의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공무원이 뭐냐? 경력직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 잘 틀렸습니다. 읽고 가셔야 됩니다. 자,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를 했는데 요거 예전에는 뭐 4가지, 3가지 뭐 여러 가지가 많다가 딱 이렇게 2가지씩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은 전체로 그냥 시험 봐도 되는 형태로서 직업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직업 공무원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특정직 공무원은 여러분이 별도의 시험을 보는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이런 공무원들이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다음 중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것 어느 겁니까?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잘못 쓰지 않았습니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틀리고 앉았습니다. 특정직 공무원은 여기 경력직 공무원에 들어가는 거죠. 예. 특정직 공무원은 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입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기억 잘 안 나시면 기본적으로 전부 선거투로에서 들어온 공무원은 정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지방직 5급 공무원에게 지방행정의 시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은 무슨 직 공무원입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지방의회 의원도 당연히 선거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정무직 공무원이죠. 그런데 그 정무직 공무원은 대개 이제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뭐 대통령이 높은 사람만 생각을 하고 별정직 공무원에다 표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선거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정무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특히 국회 동의가 필요해도 정무직입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별정직 공무원 하면 비서관, 비서라고 그런 걸로 머리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별정직 공무원. 다른 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 하여간 시험 봐서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경력직 공무원인데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이 있다. 그것만 구분하시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선거 거쳐서 들어오면 정무직 공무원이야, 누구나.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사행정에서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는 인사행정의 3대 지주에 대해서 정리할 텐데요. 인사행정의 3대 지주는 일단 뽑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일 잘하도록 높여주고, 채용 능력 발전 4기가 3대 지주입니다. 지금 빨리 따라서 하십시오. 채용 능력 발전 4기, 채용 능력 발전 4기, 채용 능력 발전 4기. 정리되셨습니까? 인사행정의 3대 지주로 옳은 것은 어렵습니까? 행정고시에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모집이라는 게 채용에서의 첫 번째 단계가 모집입니다. 일단 끌어모아서 그걸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까지가 채용입니다. 네, 그래서 채용은 첫 번째가 일단 공무원으로 와라 하고 끌어모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능하고 적절한 인재가 공직에 응모하도록 유인하는 과정입니다. 되셨죠? 그중에 이제 우리 모집에서는 다른 건 크게 신경 쓸 것 없고 적극적 모집에 대해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 모집이라는 게 있으려면 소극적 모집이라는 게 또 있겠죠? 네, 소극적 모집이라는 건 무자격자 제거하고 정실 배제하고 뭐 하면 안 되고 해서 안 되고 해서 자르는 겁니다. 공직에 오지 마라가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 모집은 어서 오세요, 이분도 오세요, 저분도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하고 끌어모으는 것이 적극적 모집입니다. 예, 개념상으로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민간 기업이 아닌 공직을 지망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적극적 모집입니다. 적극적 모집은 유능한 인재가 안 오니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직에 안 오니까. 왜냐하면 공직에 안 오니까 적극적으로 유인을 제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합니다. 적극적 모집은 공직으로 유능한 인재가 안 오니까 끌어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적극적 모집이 활성화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공무원 시험 본다면 안 보고 싶으세요? 다른 데 가실 때가 많습니까? 아니죠. 공무원 시험 보면 뭐 35대 1, 40대 1 정도가 최저고 보통 100대 1, 150대 1 이러지 않습니까? 바글바글 끓는데 적극적 모집 할 일 없죠. 가만 놔둬도 오는데. 되셨죠? 다시 합니다. 적극적 모집을 하는 이유는 안 오니까. 공직에 안 오니까. 그리고 공직에 오지 못하도록 자르는 것은 소극적 모집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 모집의 방법은 여러분이 보실 때 이거 따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러면 나도 가고 싶다. 이러면 적극적 모집입니다. 됐습니까?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습니다. 보수, 연금, 신분보장 다 하고 유학 및 위탁교육, 대학원이나 박사과정 중에 위탁교육 시켜주고 갈만하죠. 유학 보내는데 2년간 보내주는데 처음 1년간은 연봉의 80% 주고 2년째는 50% 주고 월급 다 주고 보내고 유학비용 대주는데 왜 안 갑니까? 가야죠. 그렇죠? 여러분 공무원 되시면 자기 돈 안 내고 유학 가거나 석사 박사 학위 딸 가능성이 많으니까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되지 않고 학위 딸 수 있습니다. 공무원 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을 세워서 언제 얼마만큼의 사람이 필요하고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다 만들어 놓으면 보고서 그러면 나도 공무원 저 때는 내가 시험을 봐야 되겠구만,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험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해서 전국적으로 모집 공고 냅니다. 4대 일간지, 3대 방송사, TV 방송사 공고를 냅니다. 그 다음에 제출서를 복잡하게 안 하고 서류 딱 한 장에 인지 붙이면 시험 볼 수 있게 하고, 시험의 정기적인 실시도 적극적 모집의 한 방법입니다. 전반기는 4월 둘째 주 토요일, 그 다음에 후반기는 10월 둘째 주 토요일, 이렇게 정해놓으면 내가 시험 볼 때 언제 그게 시험 있나 없나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딱 그때 돼서 그때 맞춰서 준비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을 개척해가지고 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인턴십,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실습 인원들 뽑아다가 시켜보고 오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하면 당연히 공직에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공직이 오도록, 유능한 인재가 오도록 끌어당기는 게 적극적 모집입니다. 자, 모집의 자격 요건에서 여러분 제가 강화하면 소극적 모집이라고 그랬죠? 강화해서 강한다는 이야기는 그 조건을 못 맞추면 못 오게 한다는 이야기죠. 모집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 소극적 모집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 국적이죠. 원칙적으로는 자국민만 되는 거죠. 이건 뭐 거의 예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학력은 현재 우리나라 지금 폐지했죠. 학력은요. 자, 그런데 학력 제한을 두자라는 주장 근거가 뭐였습니까? 행정이 전문화 기술화 됐는데 당연히 고학력고에서 높은 지식을 배워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위직이면 그래도 또 무슨 박사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좀 역할도 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에 제한을 두면 오지 말아야 할 사람 미리 배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부적격자를 미리 배제할 수 있고 교육제도와 연계 잘 되죠.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면 9급 시험 볼 수 있고 대학 졸업하면 7급 시험 볼 수 있고 대학원 졸업하면 5급 시험 볼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교육제도 연결이 잘 되죠. 그래서 공무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하는 게 정설이 될 테니까요. 근데 학력제도를 폐지하자 주장은 뭐가 있냐? 첫째가 누구나 다 시험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입니다. 두 번째, 아니 학력이 높다고 실력 있는 거 아니잖아. 요걸 이제 우리가 증주의라고 합니다. 증주의. 뭐 대학 졸업증만 있으면, 무슨 자격증만 있으면 당연히 실력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아니더라. 실력과 학력과는 별개더라. 이게 이 세 번째가 제일 재밌는 거고, 이거 지방행정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대학이 있는 도시회로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학력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대학이 되게 대도시 있지 않습니까? 큰 도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니려니까 자기 집 놔두고 거기 와서 하숙하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오지 않습니까? 대학이 있는 도시로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학력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지방행정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연령 우리나라 하한에 있지만 상한은 폐지한 형태죠. 그래서 9급 공무원은 18세 이상, 물론 이제 9급 공무원이 58세까지 다닐 수 있다면 18세 이상이면 58세가 퇴직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시험 볼 때를 그걸 따로 제한을 안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7급과 5급은 20세 이상으로만 정리를 해놓고 위는 안 정했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고령의 합격자 관리 곤란합니다. 무슨 말이냐? 5급 공무원이 30살인데 9급 공무원이 50살입니다. 좀 이것 좀 해! 명령하고 보니까 자기 형님 친구예요. 아니면 자기 오촌 아저씨 뻘입니다. 치는 거죠. 이거 실제로 그런 거 있었던 걸 제가 알아요. 어느 지역 공무원인데 사무관으로 갔는데 밑에 6급이 자기 오촌 아저씨였대요. 그래서 전화할 때는 사무관님 전화 받으세요. 그러고 가까이서 야, 이 새끼야 빨리 가 전화 받아 이러셨답니다.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 평생 공무원 시키려고 하는데 젊고 유능한 인재가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청년 문제에도 바로 걸릴 수 있고요. 자, 거주지 법령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어디 살든 국내에 살면 시험 볼 수 있죠. 근데 지방직은 있죠.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죠. 성별은 제한 규정이 거의 없죠. 대신 이제 아주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소방직도 얼마 전까지는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뭐 남녀 평등 어쩌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성별 제한도 없어졌죠. 그 다음에 기타 국가공무원법상 제33조에 결격 사유 규정이 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정해놨죠. 자기 결정을 자기가 못하는데 공무원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되시죠? 다시 합니다. 모집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 소극적 모집입니다. 이건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제 일단 모았으면 그 중에 적절한 사람을 뽑아야 되죠. 그게 시험이죠. 자, 이게 좋은 시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조건이 5가지가 있습니다. 효용성 판단 기준입니다. 첫째, 타당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실제로 측정하는 정도. 이게 뭔 개소리냐?
다른 거 생각합니다. 채용 시험의 성적이 좋아서 뽑았으면 채용 후의 근무 성적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게 타당도입니다. 채용 시험 성적 좋은 사람 뽑았더니 일도 잘하더라. 이게 타당도입니다.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측정했느냐. 타당도입니다. 신뢰도는 성적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측정 수단으로 갖는 일관성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시험을 오늘과 내일 나눠서 봤는데 성적의 차이가 없으면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됐죠?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걸 측정하는 것. 다른 거 기억이 안 나면 시험 성적 좋으면 근무 성적도 좋아야 된다. 신뢰도는 같은 사람이 동일한 시험 문제를 시간을 달리해서 오더라도 결과 차이가 적어야 된다. 객관도는 채점 기준에 객관합니다. 채점 기준에. 그러면 객관식 시험하고 주관 시험하고 어느 게 객관도가 높습니까? 당연히 객관 시험이죠. 객관식 시험이죠. 주관식 시험은 얘는 글씨를 찢어버려서 골 아파 죽겠어. 나 못 보겠어. 이러면 성적을 깎는 거니까 그건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난이도가 적정한 시험은 시험 성적이 정규 분포를 해야 됩니다. 일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똑같은 종 모양의 곡선을 그리는 것을 정규 분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됐거나 일정한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냐, 녹색 선은 어떻게 된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적이 낮은 쪽에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자, 오히려 이제 되게 성적을 중심으로 두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 시험이 쉬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커트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몰려있더라? 그러면 어려운 시험. 이쪽으로 몰려있더라? 쉬운 시험. 이건 적당한 시험. 난이도가 적당한 시험. 되셨습니까? 시험 성적이 정규 분포한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실용성은 뭐냐? 시험 보는데 비용도 적게 들고 실시하고 채점하는 것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용 가치도 이거 한 번 했는데 나중에 또 써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실용성이죠. 비용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되셨죠? 이렇게 5가지가 있다.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난이도, 실용성의 문제가 있다. 시험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형식에 의한 분류는 요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거죠.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심사. 목적은 뭘 조사하려고 하는 거냐? 지능검사냐, 적성검사냐, 업적능력검사냐, 성격검사냐, 체력검사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거에 주로 이제 시험 문제 여기 나왔던 거죠. 필기시험은 객관식 시험이 객관도가 가장 높았다. 실기시험은 운전, 타자, 속기 이런 걸 보는 건데 타당도가 가장 높죠. 왜? 운전은 시켜보면 되고 타자도 시켜보면 되고 속기도 시켜보면 되죠. 그래서 속기사로 뽑으려는 그 시험에 맞게 그런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의 종류 중에서 타당도가 가장 높은 시험은 뭡니까? 하게 되면 실기시험입니다. 되셨죠? 면접시험이 있고 서류심사 여러분 보시면 될 거고 목적에 의한 분류. 요거에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 고위직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하고 시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성격검사가 답이었답니다. 적성검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일반 지능검사 다 할 수 있고 업적능력검사, 업적능력검사는 교육훈련 받은 다음에 거기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위직이라고 한정할 필요 없죠. 성격검사, 요거는 인간의 행동 경향을 측정하는데 낮은 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 게 목적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높은 사람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격검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시험 이후의 임용 절차는 순서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순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합격자가 신고를 해서 합격자가 등록을 하면 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임용 후보자 명부에서 필요하다는 기간에 사람을 보내는 걸 추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추천받아서 간 공무원은 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정말 적당한가를 평가하는 게 15임용기간입니다. 그리고 15임용기간에 문제가 없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무원으로 신분을 줍니다. 그게 임명이라고 하죠. 근데 임명한다고 해서 바로 자기 자리가 생긴 것 아닙니다. 너 이 자리로 가서 근무해. 그걸 보직을 준다고 합니다. 용어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임용 후보자 명부 작성이, 자, 시험 이후의 임용 절차 순서, 임용 후보자 명부 작성, 추천, 15임용, 그 다음에 임명과 보직. 되셨습니까? 임용 후보자 명부 작성은, 작성을 하게 되는데, 직급별로 시험 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2, 3, 4, 5, 이번에 100명 뽑았지, 100명까지. 이렇게. 합격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임용 용의가 없다고 보고 임용 후보자 명부에서 뺍니다. 자기 할 일 제대로 안 하면 합격하고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효기간은 5급 공채는 5년, 6급 이하는 1년 내지 2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추천은 시험 실시 기간의 장이, 우리나라 같으면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를 했다. 그러면 요 중에서 그 사람이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 기간에 추천을 하는 겁니다. 뭐라는 소리냐? 자, 우리 지금 현재 행안부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사람이 필요하다, 보내달라 하게 되면 보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0명 필요하다고 해서 10명만 보내면 동수 추천, 10명 필요하다 그러는데 20명이나 30명, 50명 보내면 배수 추천. 그 다음에 어쨌든 전체 후보자가 뭐 다 임용될 건데, 공무원 될 건데, 그냥 장부째로 줄 테니까, 후보자 명부째로 줄 테니까 알아서 뽑아서 하시오 하는 것도 있고,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 회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내주시오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자격을 주고 그 사람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에 맞춰 추천하는 것이 지정 추천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수 추천, 배수 추천, 풀 추천 또는 합정 추천이라는 말도 있고, 지정 추천 또는 특별 추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왔느냐? 임용권자의 권한이 가장 큰 추천 방식은 어느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요거 동수 추천제는 10명 필요하다고 해서 10명 보냈는데 10명 중에 1명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통째로 퇴짜를 놓고 다시 추천을 받아서 뽑아야 되는 겁니다. 배수추천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장부 다 통째로 주면 임용권자가 나 예 이렇게 뽑겠다 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용권자, 시험 실시 기간이 아니라 임용권자, 쓸 사람, 이 권한이 가장 큰 게 어느 거냐 하게 되면 풀추천제, 합동추천제를 답으로 듭니다. 아예 이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경우는 지정추천제가 가장 맞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러신 분도 있던데, 중요한 건 지정추천을 하되 회계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보내되 1명만 보내라고 하는데 10명 보내서 뽑아쓰게 하게 되면 거기도 결과적으로 임용권자가 꼭 뽑으려고 하는 사람을 뽑히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동수추천, 배수추천, 풀추천에서 이 풀추천이 가장 임용권자의 권한이 큰 걸로 봅니다. 15임명이라는 것은 정규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일정 기간 직무 현장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임명하기 전입니다. 정규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느냐를 볼 뿐이지 아직 공무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임용기간 중에 떨어지면 소송을 낼 수 없어요.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하다, 이거 소송을 낼 수 있지 몰라도 공무원으로서 신분 보장이 안 됐다고 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15임용은 시험제도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 그래서 실지시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기간 중에 신분 보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시험 성적 좋은 사람이 일도 잘할 거다. 이게 시험의 타당도라고 그랬죠? 시험의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시험 좋은 놈이 일도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5급 공무원은 1년, 6급 이하는 6월입니다. 임명은 공무원을 신분을 획득한, 너 임명장 받았다? 신분 이제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신분만 얻었다고 해서 바로 내 가서 앉아서 일할 자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한 자리에 배치하는 행위는 보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함으로써 26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